어머, 미안. 내가 너무 세게 잡아당긴 것 같아.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브로치가 옷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옷깃이 찢어졌어요. 어깨 부분까지 실밥이 뜯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백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건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베이지색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청운고등학교 졸업 35주년 동문회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흘렀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때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일부러 부딪혀오는 어깨, 제 신발을 감춘 뒤 모른 척하던 얼굴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초대장만 들여다봤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 잘 지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착하게 대해주던 몇몇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오수경이라는 친구는 가끔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시선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비교당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설이나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남편이 퇴근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와, 35주년이면 정말 오랜만이겠네. 갈 거야? 잘 모르겠어요. 가긴 가고 싶은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은 제 성격을 잘 알았어요. 조용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는 걸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래된 친구들 얼굴도 보고. 남편은 격려하듯 웃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늘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화려하거나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딘가 품이 있고 단단한 느낌이 있었죠. 어머님,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 가보려고? 가고는 싶은데 좀 망설여져요. 그때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무언가 다 아시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설이나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나도 조금은 알아. 하지만 지금의 너는 그때와 달라. 당당하게 다녀와도 괜찮아. 하지만 저한테 잘해주지 않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움츠러들 이유는 없어. 넌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으니까. 어머님의 말씀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옷장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입던 단정한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였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소처럼 입으면 되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라는 자리가 주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모두 잘 살고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자리 말이에요. 결국 출석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매일같이 마음속에서는 괜찮을까,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동창회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내일을 상상했어요. 반갑게 맞아줄 친구들의 얼굴,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돌아설지도 모를 누군가의 뒷모습.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새 50대 중반이 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어머님 말씀처럼 당당하게 다녀오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설이나 잠깐 나와 볼래? 어머님 방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시더니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옷 한 벌과 작은 장신구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중요한 자리에 입었던 옷이야.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머님, 이렇게 좋은 걸 제가. 괜찮아. 넌 이걸 입을 자격이 있어. 당당하게 다녀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 조금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다녀오자. 35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분명 반가운 얼굴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그 자리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건네신 그 장신구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장신구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래된 브로치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광택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이건 나를 지켜준 옷이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낮아졌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지켜줬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쯤 비슷한 자리에 간 적이 있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였지. 어머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땐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우릴 키우셨어. 어머님의 손이 브로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친구들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 가고 싶었지. 하지만 입을 옷이 없었지. 그때 어머니가 당신이 아끼시던 옷 한 벌을 꺼내셨어. 할머니께서요? 응. 혜원아, 이거 입고 당당하게 다녀와. 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지.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내 옷을 보고 웃었어. 남의 옷 빌려 입었네. 가난한 티 난다. 그런 말들을 했지. 정말 부끄러웠어. 어머님. 하지만 이 브로치만큼은 내가 꼭 쥐고 있었어. 이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으신 거였거든. 유일하게 남은 귀한 물건이었지. 어머님은 브로치를 들어 빛에 비춰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걸 보고 가짜 아니야? 라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 그냥 참았어.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한테 이 브로치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혜원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가 가진 걸 소중히 여겨라.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증명해 주는 거야. 그 말씀이 평생 내 마음에 남았어. 저는 브로치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는 이 장신구에 이런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니. 그래서 이걸 설인이 내게 주고 싶었어. 오늘 너한테도 비슷한 순간이 올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내가 가진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당하게 다녀와. 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이 주신 옷을 조심스럽게 걸어두고 브로치를 여러 번 만져봤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두 세대를 거쳐온 용기의 증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창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브로치를 달았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 오늘 제일 예쁠 것 같아. 과찬이에요. 아니야, 진짜야. 자신감 있게 다녀와. 현관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께서 문 앞까지 나오셨어요. 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이나 기억해. 넌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동창의 장소인 르메르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손으로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당하게 다녀와.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를 지나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괜찮아. 어머님이 주신 용기를 믿고 들어가자.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명품 옷, 반짝이는 액세서리, 세련된 헤어스타일.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뽐내는 듯 보였습니다. 제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주신 옷은 분명 품이 있었지만 이곳의 화려함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보였습니다. 손으로 브로치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장신구가 과연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기 설인이 아니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수경이었어요. 35년 전 그때처럼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수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오수경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모르고 있던 건 이 자리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갑게 맞이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경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설이나 정말 오랜만이다. 35년이나 됐다니 믿어져? 그러게.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실감이 나. 수경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녀의 옷차림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샤넬 재킷이었어요. 가방도 에르메스였고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역시 다들 잘 사는구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어머, 저기 민지도 왔네. 설이나 같이 가자. 수경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민지야. 어머, 수경이. 오랜만이야. 김민지였습니다. 학창시절 반장을 했던 친구였죠. 그녀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민지야, 서린이도 왔어. 기억나지? 아, 서린이. 그럼 기억하지. 어떻게 지냈어? 민지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녀의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롤렉스였습니다. 잘 지냈어. 넌? 나야 뭐 그럭저럭. 남편이 의사거든.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어. 와, 대단하다. 별거 아니야. 요즘 의사들 경쟁도 심하고 힘들어.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만 지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부분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브랜드 로고가 저를 압도했어요. 설이나, 너는 뭐하고 지내? 민지가 물었습니다. 순간 목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도 전업주부가 있어? 다들 일하던데. 민지의 말에 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찔렸어요. 남편이 뭐 하는데? 회사 다녀. 무슨 회사? 중소기업이야. 아, 그렇구나. 민지의 시선이 제 옷을 훑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이 옷이 갑자기 낡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브로치 예쁘다. 어디서 샀어?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악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아, 이건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야. 와, 시어머니가 주셨어? 앤틱한 느낌인데? 응, 오래된 거야. 요즘 앤틱 유행이잖아. 잘 어울려. 수경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에서 다른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너희 차 뭐 타고 와? 나 벤츠 타고 왔지. 남편이 작년에 바꿔줬어. 오, 부럽다. 나는 아직 수입차는 못 샀어. 애들 대학은 어디 보냈어? 큰애는 연세대, 작은애는 고려대. 역시 공부는 시켜야 해. 우리 애도 서울대 보내려고 학원비만 매달 300씩 들어가. 비교와 자랑이 뒤섞인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방대를 나왔고 저희는 수입차도 없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했지만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이나, 우리 같이 앞으로 가자. 응. 무대 앞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머, 저 사람 누구야? 글쎄, 기억 안 나는데? 옷 스타일 좀 봐. 요즘도 저렇게 입는 사람이 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대 앞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위치를 조정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미소는 어색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뷔페 테이블로 향하는 사람들,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저는 구석자리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있다가 가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지은이다. 진짜? 백지은? 그래, 맞아. 완전 화려하게 왔네. 백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던 그녀, 제 물건을 숨기고 웃던 그녀, 반 아이들 앞에서 저를 놀렸던 그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커다란 선글라스, 눈부신 액세서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남자, 백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행사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걸. 어머님이 주신 브로치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지은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마치 무대 위를 걷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마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 한설인 맞지? 지은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응, 맞아. 오랜만이야, 지은아. 진짜 오랜만이다. 35년 만이잖아. 지은이 제 앞으로 다가와 양손을 벌렸습니다. 포옹하자는 제스처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안았습니다. 여전하네, 설이나. 전혀 안 변했어. 너도 그대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성형한 흔적이 역력했고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35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걸 즐기는 그 눈빛. 얘들아, 여기 한설인이야. 기억나지? 지은이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몇몇이 다가왔어요. 아, 설인이? 어디 봐. 아, 맞다. 오랜만이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는 갑자기 주목받는 게 불편했습니다. 설인아, 뭐하고 지냈어? 나 진짜 궁금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집에서 살림하고.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도 전업주부가 있어? 신기하다. 지은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귓가에서 따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남편이랑 같이 사업하거든. 여기 우리 남편 차민석이야. 여보, 인사해. 지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차민석입니다. 네, 한설인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과하게 꽉 쥐는 악수였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민석이 물었습니다. 회사 다녀요. 어느 회사요? 중소기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관심이 식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강북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 운영해. 요즘 재개발 사업하느라 바쁘거든.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별거 아니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프로젝트가 몇 개 진행 중이야. 겸손한 척했지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어요. 설이나 애들은 몇이야? 둘이야. 어머, 나도 둘. 큰애는 미국 유학 갔고 작은애는 지금 의대 다녀. 그렇구나. 너네 애들은? 큰애는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선생님 해. 어머, 선생님? 좋네. 안정적이잖아. 지은의 말투는 칭찬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설이나 그 브로치 특이하다. 앤틱이야? 지은의 시선이 제 가슴에 달린 브로치로 향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야. 아, 물려받은 거구나. 옛날 물건? 응, 오래됐어. 귀엽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빈티지 스타일 좋아해? 아니, 그냥 말을 흐렸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요즘 까르띠에 라인 모으는 중이야. 이것 봐. 지은이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어요. 예쁘다. 그치?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았어. 민석 씨가 사줬지. 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어요. 성공한 부부, 화려한 삶. 그에 비해 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근데 설이나 차는 뭐 타고 와? 택시 타고 왔어. 택시? 진짜?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저를 봤어요. 응. 집에서 좀 멀어서. 우리는 벤츠 타고 왔어. S클래스? 올해 새로 뽑았거든. 좋겠다. 에이, 별거 아니야. 요즘 다들 수입차 타잖아. 지은은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우쭐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 대화가 언제 끝날까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 맞다. 단체 사진 찍었지? 설이나,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 응. 여보, 우리 사진 찍어줘. 지은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민석이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잘 나왔다. SNS에 올려야지. 설이나, 너 SNS 해? 아니, 안 해. 진짜? 요즘 다들 하는데. 나는 팔로워가 5천 명 넘어. 그렇구나. 설이나, 나중에 연락하자. 전화번호 줄게. 지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백지은 한강디벨롭먼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 명함을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사해야 해서. 나중에 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민석도 따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당당하게 다녀와. 하지만 저는 전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의 진짜 의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지은이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자리를 떠나기엔 너무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설이나, 괜찮아? 수경이가 다가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지은이 여전하네. 말투가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성격이 그래. 알아. 학창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야. 수경이는 위로해 주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진 뒤였어요. 얼마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뷔페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사람들이 뷔페 테이블로 몰려갔습니다. 저도 수경이와 함께 자리로 갔어요. 음식을 조금씩 담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포크를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어요. 테이블에는 몇몇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얘들아, 기억나? 우리 3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아, 맞다. 그때 진짜 재밌었지. 설이나, 너도 기억나? 응, 기억나. 사실 그때 수학여행은 제게 즐거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누군가 제 물건을 감춰서 한참 찾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웃으며 지켜보던 얼굴들도 떠올랐습니다. 설이나,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 괜찮아. 조금씩 먹고 있어. 그때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테이블로 와. 여기 자리 있어. 지은이 저 멀리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일어나 그쪽으로 갔습니다. 수경이가 저를 봤습니다. 설이나, 우리도 갈까? 아니, 난 여기서 먹을게. 너는 가도 돼. 혼자 있기 싫은데. 나도 여기 있을게. 고마웠습니다. 수경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 직접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설이나, 수경아, 왜 여기 있어? 우리 테이블로 와. 다들 너희 보고 싶대. 괜찮아, 우린 여기서. 에이, 뭘.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있어야지. 지은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끌려갔어요. 지은의 테이블에는 민석과 몇몇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 앉아. 설이나, 너 여기. 제 옆자리에 지은이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불편했어요. 설이나, 아까 브로치 이야기 못다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줘. 응? 그거 진짜 특이하더라. 어디서 났어? 지은의 손이 제 가슴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브로치에 닿아 있었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며? 응. 언제 만들어진 거야? 진짜 오래돼 보인다. 지은이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거칠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이리저리 들여다봤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설인이 브로치 진짜 앤틱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와, 진짜 오래돼 보인다. 요즘 보기 힘든 디자인인데 박물관에서 볼 것 같은 느낌이야.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지은아, 그만. 왜? 예쁜데. 이런 거 요즘 어디서 팔아? 골동품 가게? 아니, 그냥. 아, 맞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언제 받으신 거야? 잘 모르겠어. 모를 리가 없잖아. 물어보지도 않았어? 지은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젊었을 때 받으신 거래. 젊었을 때? 그럼 최소 50년은 된 거네. 아마도. 대박. 그럼 진짜 골동품이네.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말이야, 설이나. 지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톤이었어요. 이런 건 솔직히 박물관에나 어울리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아니, 나쁜 뜻은 아니야.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차라리 심플한 액세서리가 나을 것 같은데. 민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미니멀한 게 트렌드잖아요. 이런 건 너무 올드해 보여서.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듯 웃었어요. 설이나 나중에 내가 좋은 브랜드 하나 추천해 줄게. 까르띠에 라인 중에 심플한 거 있거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괜찮아. 에이, 괜찮긴. 우리 친구인데 도와줘야지.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수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설인이 브로치 예쁜데 뭐. 아니, 나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거야. 친구니까. 그래도, 수경아, 넌 너무 착해서 그래. 진짜 친구라면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지은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으로 브로치를 감쌌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이 소중한 물건이 지금 이렇게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다녀와. 어머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설이나 얼굴 왜 그래? 기분 나빴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즐기고 있었어요. 아니,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했잖아. 우리 친구인데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친구, 그 단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지금도.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단체 사진 시간입니다.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브로치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곧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위치를 안내했어요. 앞줄은 앉으시고 뒷줄은 서주세요. 키 작은 분들은 앞으로. 저는 뒷줄 구석으로 가려 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하지만 지은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설이나, 너 키 작잖아. 앞으로 와. 아니, 괜찮아. 여기서. 에이, 뭘. 우리 같이 앞에 서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다시 끌려갔습니다. 지은의 소나기에는 힘이 있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줄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브로치를 본 사람들의 눈빛에서 아까 그 비웃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이 제 브로치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낡은 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으로 브로치를 감쌌습니다. 지은아, 그만. 왜? 내가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잖아. 이런 건 진짜 박물관에 나. 그만해줘.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학창 시절 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대들었을 때 보이던 그 표정. 뭐, 지금 나한테 그만하래? 어머님이 주신 건데. 제발. 어머님? 그래서 뭐? 그게 내가 이런 촌스러운 거 하고 다닐 이유가 돼? 지은의 손이 브로치로 뻗어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해? 하지 마.
제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브로치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나 줘. 왜? 이렇게 낡은 거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순간 학창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제 가방을 잡아당기던 지은. 이런 허름한 가방 쓰고 다녀. 웃으며 던져버리던 그 모습. 급식실에서 일부러 제 쟁반을 쳐서 엎어놓고 어머 미안 하던 그 목소리. 교실에서 제 책상에 낙서하고 모른 척하던 그 눈빛. 3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 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이렇게 집착해?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지은이 브로치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놓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어요. 안 돼. 어머, 진짜 놓지를 않네. 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럼 이렇게 하지. 지은이 브로치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드득,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치가 옷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옷깃이 찢어졌습니다. 어깨 부분까지 실밥이 뜯어졌어요. 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찢어진 옷, 드러난 어깨, 손에 쥐어진 브로치. 어머, 미안. 내가 너무 세게.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원하던 걸 이룬 것처럼. 설이나 괜찮아? 옷이? 수경이가 황급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가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서 있는 저를.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옷가 배상하겠습니다. 옷값이요? 이게 옷값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손으로 브로치를 받습니다. 핀이 휘어져 있었어요. 뒷부분 고리도 벌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 옷은 어깨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설이나 너무 심하게 잡지 그랬어. 내가 살짝만 당겼는데 옷이 이렇게 약했나 봐. 지은이 말했습니다. 약했다고요?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이 너무 낡았나 봐. 그러게 좀 튼튼한 걸 입지. 창피하겠다. 그 소리들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학창 시절 복도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들처럼. 한설인 저거 봐. 옷이 낡았어. 가난한가 봐. 같이 안 놀래. 3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혼자 남겨지는 그 자리에. 설이나 집에 갈래? 수경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는 수경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가자. 내가 같이 나갈게.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괜찮다고 전해줘.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수경이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수경이가 택시를 불러줬어요. 설이나, 정말 괜찮아? 응. 고마워, 수경아. 나 혼자 갈게. 정말? 응. 너는 들어가.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택시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브로치를 봤습니다.
휘어진 핀, 벌어진 고리, 그리고 수경이가 빌려준 재킷 안쪽, 찢어진 제 옷. 어머님께서 당당하게 다녀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왜 갔을까? 왜 그 자리에 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남편은 뭐라고 하실까?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설명해야 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킷으로 찢어진 옷을 가렸습니다. 브로치는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제 모습을 보시고 모든 걸 아실 거라는 걸,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왔어? 어떻게? 어머님의 말씀이 멈췄습니다. 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어요. 수경이가 빌려준 재킷, 그 안에 숨긴 찢어진 옷, 붉게 부은 눈. 어머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제게 다가오시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설이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재킷은 누구 거야? 내 옷이 아닌데. 친구가 빌려줬어요. 좀 추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 눈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재킷 벗어봐. 어머님, 벗어보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재킷을 벗었습니다. 찢어진 옷이 드러났어요. 어깨 부분이 완전히 뜯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사진 찍다가. 설이나. 어머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브로치를.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휘어진 핀, 벌어진 고리, 어머님께 받았을 때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어요. 어머님은 브로치를 받아 들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누가 그랬어? 동창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야? 백지은이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서늘하게.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브로치를 조롱하던 지은의 말, 박물관에나 어울린다던 그 비웃음, 억지로 잡아당기던 손길, 찢어진 옷 드러난 어깨,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웃으며 떠나던 그녀의 모습까지. 말하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묵묵히 들으시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사람, 학창 시절에도 너를 괴롭혔지? 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다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이 아니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이나, 이 브로치 있지? 네. 이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 알아? 할머니께서 어머님께 주신 거라고 하셨죠. 응.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어머님은 브로치를 들고 거실 창가로 가셨습니다. 불빛에 비춰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증표야. 증표요?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집이 가난했다고 했지. 근데 그건 일부러 그랬던 거야. 일부러요? 내 아버지는 사실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어.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알 사람은 아는 곳이었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일부러 평범하게 살았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어. 그럼 할머니도, 응,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 이 브로치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준 거야.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지. 어머님의 손이 브로치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남편을 만날 때도 시집 올 때도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 방식대로 살았지. 어머님, 그리고 이 브로치를 너한테 준 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해서였어. 당당하게.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걸 찢어버렸네. 그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격하게 화내시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약했던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설이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진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강한 척하는 사람. 그 백지은이라는 사람은 후자야.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어머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어머님, 괜찮습니다. 그냥 잊을게요. 잊으면 안 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은 브로치를 제게 다시 건네셨어요. 이걸 고쳐줄게.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봐야겠어. 어머님, 설마.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지.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단순히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걸,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명함 있어? 그 사람 명함. 네. 가방에 명함을 꺼내드렸습니다. 백지은 한강디벨롭먼트 대표이사. 어머님은 명함을 가만히 보시더니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나야. 미안한데 급하게 알아봐야 할 게 있어. 한강디벨롭먼트라는 회사. 대표가 백지은이라는 사람인데 이 회사 어떤 곳인지, 누구랑 거래하는지, 현재 프로젝트가 뭔지 다 알아봐줘. 응, 내일 아침까지. 고마워.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이나,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푹 쉬어. 어머님,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어머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무엇을 하실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백지은이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아직 모른다는 것. 그리고 곧 그녀는 알게 될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어머님께서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설이나, 아침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자. 준혁이는 일찍 출근했어요.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며 어머님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이었죠.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구나. 여보세요? 응, 다 알아봤어? 이메일로 보내줘. 지금 바로. 고마워. 수고했어.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은 노트북을 여셨어요. 이메일을 확인하시더니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작게 소리를 내셨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어머님, 무슨 내용이세요?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리셨어요. 화면에는 한강 디벨롭먼트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강 디벨롭먼트 설립 10년 차, 대표이사 백지는 부사장 차민석, 주요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현재 강북 지역 3곳 진행 중. 하지만 어머님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고 대출이 많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자금 압박이 심해질 거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 김 비서가 알아본 거야.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조사했지. 회사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 비서가 있다는 것, 법무팀이 있다는 것. 어머님, 혹시? 어머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설이나,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나는 은퇴했지만 예전에 회사를 운영했어. 회사를요? 응. 대우건설이라고 들어봤지? 네, 물론이죠. 큰 건설 회사잖아요. 거기 협력업체 중 하나가 우리 회사였어.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응, 그 회사 창립자야. 지금은 고문으로만 있지만 필요할 때는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평소 조용하고 소박하게 사시던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며느리로서의 너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 싶었고. 어머님, 근데 지금은 달라.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어머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한강 디벨롭먼트라는 회사, 현재 가장 큰 프로젝트가 강북 재개발이야. 근데 여기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이 화면을 스크롤하셨어요. 서울시 도시계획과 그리고 그 과장이 박영수, 우리 회사 출신이야. 내가 직접 키운 사람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융기관이 신한은행 강북지점인데 그 지점장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머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설마 걱정하지 마. 나는 불법적인 건 절대 안 해. 단지 어머님이 노트북을 닫으셨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옳은 일을 할 뿐이야. 무슨 뜻이에요? 백지은이라는 사람, 자기 회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고 있어.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남을 깔보면서 살았지. 그런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 어머님은 휴대폰을 들고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야, 윤혜원. 응, 잘 지내지? 미안한데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 한강 디벨롭먼트 강북 재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현황 좀 알려줄래? 그래. 서류에 문제가 있어? 알았어. 원칙대로 처리해줘. 특혜 주지 말고. 응, 고마워.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허가 서류에 미비한 점들이 있대. 원래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엔 원칙대로 하기로 했어. 그럼 최소 3개월은 지연될 거야. 그 회사 자금 상황을 보면 그 정도면 충분히 타격이 클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이래도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야. 그냥 원칙을 지키라고 한 것뿐이야. 하지만, 설이나,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불의를 그냥 넘기면 안 돼. 특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해. 어머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 뭔데요?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어.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특별히 초대장을 좀 더 보내려고. 초대장이요? 응. 백지은 씨와 차민석 씨한테도. 네. 그 사람들 SNS 보니까 사교 모임 다니는 거 좋아하더라. 이런 공식 행사 초대받으면 당연히 올 거야. 어머님, 왜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어머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공개적으로 내 옷을 찢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으면 공개적으로 대가를 치러야지. 그날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윤혜원 이사장 초대 마이너스 대우산업협력업체 창립 40주년 기념식. 백지은과 차민석에게도 그 초대장이 도착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초대장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초대장이 발송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무언가를 준비하셨어요. 전화 통화도 많아지셨고 서류도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을 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설이나,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행사 있는 날. 너도 같이 가야 해. 네, 제가요? 응, 이건 너의 일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지은이랑 민석 씨도 오잖아요. 그래서 더 가야지. 도망가면 안 돼. 어머님의 말씀이 단호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편 강북의 한 아파트. 백지은은 우편함에서 베이지색 고급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초대장이었어요. 윤혜원 이사장 초대 마이너스 대우산업협력업체 창립 40주년 기념식.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여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민석을 불렀어요. 왜 그래? 이거 봐. 대우산업협력업체 행사래. 우리한테 초대장이 왔어. 민석이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대우산업? 진짜? 응. 윤혜원 이사장이 주최한대. 윤혜원.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야? 맞아. 예전에 기사에서 봤어. 엄청난 실력자래. 지은의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완전 기회잖아. 우리 회사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인맥 쌓으면. 그러게. 근데 왜 우리한테 초대장이 온 거지? 글쎄, 우리 회사가 유명해져서 그런가 봐. 아니면 누가 추천했거나.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네. 이런 자리 놓치면 안 되지. 당연하지. 옷 새로 사야겠다. 이런 데는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 해. 지은은 벌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지은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초대장 사진과 함께 대우산업협력업체 창립 기념식 초대받았어요. 곧 있을 중요한 행사, 설레네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와 대박. 부럽다 언니. 역시 지은 언니는 다르네. 지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제게 새 드레스를 사주셨습니다. 이거 입어봐. 어머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드레스는 우아하고 품이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브로치를 꺼내셨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된 브로치였어요. 어머님, 이거 고쳤어? 원래 모습대로. 브로치는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휘어진 핀도 벌어진 고리도 모두 복원돼 있었어요. 오늘은 이걸 달고 가자. 당당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설이나, 오늘 넌 피해자가 아니야. 당당한 사람이야. 잊지 마. 같은 시각 백지은과 차민석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럭셔리 호텔 그랜드 조선이었어요. 와, 여기서 하네. 역시 규모가 다르네. 호텔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여보, 사진 찍자. 지은이 호텔 앞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바로 SNS에 올렸어요. 그랜드 조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완전 대단한데? 여기 오길 잘했어. 지은과 민석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모두 건설업계, 금융계 인사드린 듯 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신한은행 지점장 아니야? 민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저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 같아.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모였네. 지은은 흥분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우산업협력업체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건설업계, 금융계, 행정기관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창립자이자 현 고문이신 윤혜원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옆에서 한 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 품이 있고 당당한 걸음걸이,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님은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객석 어딘가에서 백지은이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아직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우리가 지난 40년간 어떻게 일해왔는지,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왜 우리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백지은은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걸. 어머님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40년 전 저는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어머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일부러 화려하지 않게 살았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백지은이 몸을 굳혔을 거예요. 며느리라는 단어. 조용하고 성실하게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얼마 전 그런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회에서였죠. 35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제 며느리의 옷을 조롱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그 옷에는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준 것이었죠. 우리 집안 3대가 지켜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브로치 사진이 떴습니다. 수리되기 전의 모습, 휘어진 핀, 벌어진 고리,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겨서요. 그리고 다음 사진, 찢어진 옷 사진. 홀이 더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약해서 그랬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며느리에게 없었어요. 잘못은 타인을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있었죠. 백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학창 시절에도 제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가방을 던지고 급식을 엎고 책상에 낙서를 했죠. 스크린에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동창회 행사장 사진, CCTV 화면이었어요. 브로치를 잡아당기는 장면, 옷이 찢어지는 순간. 이게 증거입니다. 호텔 측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분도 계십니다. 오수경 씨, 나와주시겠어요? 객석 한쪽에서 수경이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분은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경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저는 한서린 씨의 학창시절 동창입니다. 그날 백지은 씨가 일부러 서린 씨의 브로치를 잡아당기는 걸 봤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도 백지은 씨는 서린 씨를 자주 괴롭혔어요. 저는 그때 말리지 못한 게 평생 죄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린아. 수경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경 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객석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백지은 씨와 차민석 씨도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백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시겠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백지은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함께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제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홀 전체가 그들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 백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백지은 씨는 한강디벨롭먼트 대표이시죠. 현재 강북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서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프로젝트, 인허가 서류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도 좋지 않으시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고 대출이 과다하다고 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3개월만 지연돼도 큰 타격을 입으실 것 같던데요. 백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옷을 찢고 자존심을 짓밟았죠.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웃으며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저희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객석을 둘러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강 디벨롭먼트와 거래하시는 분 계시나요? 몇몇 손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와 거래하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요. 그 말씀에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백지은이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그리고 어머님이 무대 뒤를 보셨습니다. 설이나 나와 볼래?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 사람이 제 며느리 한설인입니다. 어머님이 제 드레스의 브로치를 가리키셨어요. 이 브로치 다시 달고 있습니다. 고쳐서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수리된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일어선 용기의 증표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설이나, 이 자리에 선 소감이 어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제가 아니라 남을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요.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이 브로치는 할머니가 어머님께,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의미였죠. 저는 이제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올 때 백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백지은과 차민석은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한강 디벨롭먼트의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인허가를 반려했어요. 6개월 뒤 한강 디벨롭먼트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지은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후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괴롭힘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봉사였어요.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은 제 모습을 보며 웃으셨어요. 잘하고 있어, 설이나. 이제 진짜 당당한 사람이 됐구나. 브로치는 여전히 제 옷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할머니와 어머님, 그리고 저를 이어주는 용기의 증표, 그리고 앞으로 제 딸에게도 물려줄
당당함의 상징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백지은이었어요.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그녀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복수도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의 브로치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작은 브로치 하나에 담긴 새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품이었고 진짜 강함이었죠. 서리는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빛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